췌장암 환자의 70에서 80% 정도가 진단 당시에 이미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장간 동맥이나 아니면 복강 동맥을 침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간이나 복막까지 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조금 더 치료가 쉬운 암은 그냥 절제술을 하면 조금 더 관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수술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보통은 5년 생존율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진단을 받았다면 5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한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췌장암은 초기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암이고요. 그리고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별다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뇌가 췌장암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조금씩 이상 신호들이 생기면서 병원에 가서 3, 4기 때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과 신경을 타고 전이가 굉장히 빠른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으로 췌장은 뒤쪽에 있습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는데요. 위, 십이지장, 대장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할 법한 검사에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도 복강에 가스가 조금만 차 있어도 췌장의 모양이나 여기에 어떠한 종양이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요. 또 췌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은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국가검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암 검사나 일반적인 검사에는 췌장암 검사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암 표지자인 CA19-9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양성이 나오거나 위음성이 나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크리닝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영제 CT나 아니면 복부 초음파가 아니라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확실하게 췌장의 모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셔야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는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늦게 이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좀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 아니면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췌장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 췌장 종양이 췌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췌관에서 원래 담즙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소화불량이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위장약을 먹었는데 소화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위내시경을 해봤을 때 정상인 경우에 혹시 췌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은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 쪽으로 퍼지는 방사통이 생기거나 등이 약간 좀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안 하던 운동을 해서 등이 아픈 건가? 근육통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통증입니다. 특정 부위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불편하고요. 또 원인이 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마사지해 주거나 풀어주게 되면 보통은 시원한 느낌이 들거나 좀 개선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췌장암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해지는 연관통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췌장암 때문에 생기는 등 쪽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서도 통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숙였을 때는 통증이 좀 덜 하고요. 뒤로 조금 누웠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바꿔도 사실 이렇게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눕는 거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의 변화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근육통과 등 쪽에 있는 췌장암의 연관통을 비교를 해서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지방은 담즙으로 유화가 되고요. 그리고 췌장에 있는 리파제에 의해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경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 리파제가 분비가 안 되면서 지방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게 되고요. 그대로 이 지방이 소화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고 그걸 바로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특징들은 변기물 위에 기름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변이 끈적해져서 잘 안 내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해지고요. 때로는 이 변이 회색이나 점토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시사하는 변의 상태 변화이고요. 이런 경우는 뭔가 유산균을 먹어서 장을 챙겨야 되나가 아니라 꼭 병원에 가서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년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당뇨로 진단받았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최근에 내가 살까지 좀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췌장암을 의심을 해보시고요. 꼭 한번 병원에서 내시경 초음파나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췌장암과 당뇨의 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고요. 당뇨가 지속되면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고요. 췌장암이 곧 당 조절을 망가뜨리면서 신규 당뇨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종양이 췌장 조직을 침범을 하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에 원래 혈당이 잘 조절이 되던 사람도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서 혈당이 계속 높은 고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화혈 색소가 높아지고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양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또 많이 분비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또 전체적으로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가 진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형 당뇨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서서히 약화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던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뭔가 암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췌장의 조직을 침범한 경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췌장에 특히 췌두부,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종양이 췌장에 있는 췌관 중에서 이 담도를 막게 됩니다. 원래는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게 막히게 되면 혈중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 빌리루빈이 높아지게 되면 손과 발, 눈이 노래지게 되는 황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이 황달 증상이 생기면 같이 동반되는 증상은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진해지게 되고요. 대변색이 옅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피부가 담즙산 증가에 의해서 가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황달은 보통은 초기 신호라기보다는 담도 폐쇄가 생길 정도만큼 이미 종양이 많이 자란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황달 증상이 없었을 때보다 때로는 황달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더 빨리 오게 되어서 그나마 조금 더 조기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귤을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손발이 누렇다, 눈이 노래졌다 하시는 분들은 또 췌장암을 한번 의심하고 걱정하고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췌장암을 살펴볼 때 췌장부터 알아야겠죠? 췌장을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분비, 두 번째가 외분비 기능입니다. 내분비는 흔히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외분비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면서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췌장에 무리가 간다는 말은 내분비와 외분비에 무리가 간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밥은 둘 다 직접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주는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김밥은 흰 밥과 설탕이 뿌려진 단무지나 재료들, 가공식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첫 번째 내분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김밥에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추가적인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 또 급격하게 흡수가 되면서 췌장의 내분비, 외분비를 공격하면서 췌장암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음료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HFCS라고 해서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이제 결합돼서 맛있는 형태다 보니까 급격하게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에 무리를 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과당은 암세포의 지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포막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 암세포가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암의 증식을 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있으시거나 췌장암이 걱정된다면 이런 고과당 섭취는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가공육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췌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방 식품은 외분비계를 자극을 하면서 지방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스를 많이 분비하게 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췌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런 가공육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나트륨 식품은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은 특히나 더 염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 번째는 아질산염과 첨가물 때문에 독성 대사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또 췌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공육은 나이트로사민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물질들이 췌장의 세포에
DNA 손상을 유발하면서 췌장에 암을 만드는 과정으로 각용육이 지속적으로 췌장에 무리를 주면서 췌장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췌장암이 있으시거나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 좋은 지방이냐 나쁜 지방이냐를 구분하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지방의 총량을 어느 정도 드시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췌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인 라이페이즈를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췌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위장관에 기름이 남게 되고 또 설사와 복통, 지방변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건강하다면 좋았을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지방들이 췌장에 무리가 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거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암들처럼 싹둑 종양만 잘라내기는 어렵고요. 소화, 담즙, 위장관의 통로를 다시 만드는 이런 재건 수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이 최12지장 수술인 위플 수술인데요. 보통 이 제거 범위에서 췌장 머리, 12지장, 그리고 담관의 일부, 담낭, 때로는 위의 일부까지 떼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췌장 주변에는 대동맥이나 문맥, 상장 감막 혈관 등의 이런 대혈관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못해버리면 또 큰 혈관을 건드리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췌장은 소화 효소가 굉장히 많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술 후에 누출이 생기게 되면 자기 조직을 녹이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마지막으로 보통은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체중 감소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서 발견이 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췌장암의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간 계속 소화불량이 지속이 되고 위장약을 먹어도 해소가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는데 몸무게가 계속해서 빠진다. 세 번째는 마사지를 받거나 풀어줘도 풀리지 않는 왼쪽 등의 통증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꼭 췌장암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이라는 서비스에서 대표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양닥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의사 양혁용입니다. 사실 명백하고 간단한 건데요. 요즘에 시중에 너무나도 쉽게 흰 빵, 흰 떡, 면, 온갖 디저트류들, 두쫑쿠, 예전에 탕후루 이런 온갖 정말 설탕이 버무려져 있는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췌장이 무리하고 당뇨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콜라도 드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스포츠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흡수가 굉장히 빠른 액상과당이 가득한 음료는 우리 췌장에 그냥 송곳을 꽂는 거나 똑같습니다. 베타세포가 엄청나게 무리하게 만들고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당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살기도 팍팍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상태의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거기에 더해지는 공복의 카페인이 같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HPA라고 하는 혈당을 좀 조절하는 이런 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만성 염증 그리고 만성 당뇨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많은 저희 회원분들의 케이스도 보면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30, 40대 분들이 저 당뇨 처음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당뇨 전 단계가 생겨서 당뇨 되기 전에 빨리 낮춰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만 봐도 요즘에 이 3040의 당뇨 문제가 정말로 저는 이제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의 뒷면을 한번 보시면 영양 성분표를 한번 봐주시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고 또 포화지방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사실 우리 당뇨, 췌장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크게 제가 세 가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면의 종류를 바꾸거나 기름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라면이 아니라 겉면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밀면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요. 이런 걸 좀 사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면을 끓이실 때 조금 끓이고 나면 이렇게 기름물이 뜨잖아요. 그 기름물을 한번 버리시고 다시 끓여서 조리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튀김면의 기름을 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름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드시기 전에 건강한 지방을 드셔서 혈당 방어하는 식전 방어템을 드셔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리브유를 식전에 1테이블스푼 정도 드시면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삶은 계란 드셔도 효과가 있고요. 식전에 채소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식전에 먹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계란을 풀거나 채소를 넣어서 청경채 같은 시금치 같은 채소를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라면 드실 때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췌장에게 당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라면도 탄수화물 과다인데 거기에 흰 정제 탄수화물 밥에 엄청나게 과다한 나트륨까지 먹으니 우리 몸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오히려 라면을 요리하실 때 그 안에 재료들을 계란도 푸시고 해물도 넣으시고 채소도 넣어서 근사한 요리로 만들어서 드시고요. 이 라면 드신 후에 밥을 말아 먹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주제입니다. 아직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콜라를 마실 거면 제로 콜라를 드시고요. 제로 콜라를 마실 거면 차 종류나 카페인이 적은 차 종류나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단 음료를 너무 좋아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로 음료는 드셔도 괜찮고요. 아직 연구에서 밝혀진 발암 물질이다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었을 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용도로는 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잠이 잘 안 깬다고 믹스커피 마시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드시는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월남쌈이었습니다. 월남쌈은 이제 완전 배신당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회원분들도 많았는데요. 재료 건강하죠? 고기 들어있고 채소 들어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라이스페이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거 뭐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탄수화물이 들어있겠어?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굉장히 얇게 흰 정제 탄수화물이 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이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일반 밥은 우리가 씹어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반면에 이 라이스페이퍼는 곧장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또 워낙 얇다 보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라이스페이퍼 월남쌈 싸가지고 한 10개, 20개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밥 한 공기, 두 공기, 보통은 라이스페이퍼를 10장 정도 먹으면 한 공기라고 하고요. 20장 먹으면 두 공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밥을 몇 공기씩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제 월남쌈 드실 때 우리가 고기에 채소 싸가지고 라이스페이퍼만 먹지 않죠? 어떻게 하죠? 거기에 이제 소스까지 찍어 먹습니다. 그 소스에는 사실 저는 초콜릿 시럽, 설탕 덩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라이스페이퍼 싸가지고 설탕 덩어리에 찍어가지고 드시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고 당뇨에 정말 복병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카레도 왠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카레 만들 때는 꼭 들어가는 게 뭐죠? 감자, 그리고 당근인데 익히고 삶아진 당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레를 먹을 때 꼭 흰 밥에다가 올려서 먹죠. 결론적으로는 흰밥 정제 탄수화물, 감자, 전분, 익힌 당근, GI가 높은,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입니다. 이걸 세 개 다 합쳐져서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액체 상태로 버무려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또 우리 췌장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밥은 제가 저희 양닥터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김밥은 기본적으로 흰 정제 탄수화물 바탕에 단무지, 그리고 설탕이 좀 뿌려진 버무려진 우엉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김밥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길다란 거 사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먹기 시작하면 3분이면 다 먹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급격하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당뇨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유부초밥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삼각김밥은 한번 잘 뜯어보시고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 밥의 비율이 김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흰 밥의 정제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데 삼각김밥은 그게 굉장히 심하고요. 유부초밥에 있는 유부에도 탄수화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유부랑 그냥 밥이죠. 다른 고기나 채소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유부초밥이 제일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고요. 그 다음에 김밥, 이런 순서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김밥, 저희 글루코핏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무김밥입니다. 네, 충무김밥은 비슷하죠. 김에다가 밥만 말아져 있고요. 또 굉장히 양념, 설탕 양념이 된 이런 채소와 오징어 이런 거랑 같이 먹다 보니까 충무김밥이 가장 고기 김밥 중에서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김밥입니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바꾸면 됩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요소들이 흰 정제탄수화물, 흰밥, 그 다음에 단무지, 단우엉, 거기 가공식품인 소세지나 햄이었으니까요.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 요즘에 파로밥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밥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계란 지단,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지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뭐 식당에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달시켜 드실 수도 있는데 키토김밥이라고 해서 한번 레시피를 보시면 노란색 그 지단이 가득 찬 김밥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이 지단이 혈당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드실 수 있고요. 더 혈당을 안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콜리플라워 밥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쌈의 경우에는 라이스 페이퍼랑 소스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스 페이퍼를 매번 싸서 드셨을 거라면 2번 싸서 드실 걸 한 번만 싸서 드시고, 한 번은 그냥 그 재료들을 드신다든지, 싸서 드시고 싶다면 소스를 안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대체해 가도 훨씬 더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같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전분성 채소, 전분성 채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파릇파릇한 이런 채소들은 전분이 굉장히 적은 비전분성 채소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채소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전분이 들어있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채소 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고 대신에 샐러드를 먹었는데 채소로만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혈당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하면서 원망스럽게 자책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한번 사진을 제가 살펴보면 파릇파릇한 채소도 있는데요. 거기에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알알이 뜯어진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분성 채소들은 전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전분성 채소들은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혈당 지수가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분이 열을 가하게 되면 젤라틴화가 되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소화가 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흡수 속도가 빨라지니까 혈당 지수가 높아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전분성 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소라는 말에 속아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애들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채소니까 주의하겠구나. 그리고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하지 않은 생고구마, 생단호박, 생감자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사실 자연에서 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일이 그냥 마냥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자 안 먹고 밥 안 먹고 식후에 과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과일에는 천연당이긴 하지만 천연 포도당과 천연 과당, 그리고 천연 자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천연이지만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형태가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요. 동일한 그 질량의 훨씬 더 농축된 그 설탕 같은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대과일류가 더 달잖아요. 파인애플 먹으면 굉장히 답니다. 열대과일류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홍시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과일은 베리류의 과일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슈퍼푸드라고도 부르잖아요. 베리류의 과일은 혈당 지수도 낮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시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그래서 베리류라고 하면 이제 블루베리, 딸기를 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채소에 속하기도 하지만 토마토도 혈당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좋은 과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귤은 우리가 따뜻한 침대에서 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3년 전에 제 몸에 먼저 생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10개는 그냥 먹습니다. 혈당을 제가 실제로 10개를 먹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는 당뇨가 아닌데요,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인이 어느 순간에 랜덤으로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면 그걸 당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귤을 10개를 먹었더니 당뇨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개를 먹어서 그런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을 해보고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이랑 같이
같이 이제 귤을 한 개, 두 개, 세 개 먹어본 테스트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3개 이상 먹었을 때는 거의 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2개까지만 드시고요.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면 안 드시는 게 좋은 과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에 혈당이 조금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좀 정신이 안 깨는 것 같으니까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때 이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인슐린 수용체를 막습니다. 막아서 이 증가된 혈당을 원래는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이 되면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카페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아침에 잘 안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게 사실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당뇨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아침에 섭취를 했을 때 커피가 일시적으로 공복 혈당을 높일 수는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공복 혈당이 높고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은 이 커피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식 먹을 때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채소부터 먼저 먹고요, 고기 먹고 마지막에 밥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급식소에서 밥 칸이 앞에 있고 되게 크잖아요. 옆에 국칸이 있고 좀 멀리 이렇게 반찬 칸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주세요. 밥 칸에 오히려 반찬들을 담아주시고요, 반찬 칸에 한 칸 떨어져 있는 곳에 밥을 담아서 이 순서대로 드시는 게 채소, 단백질, 지방, 밥을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로 순서만 바꿔주셔도 혈당을 좀 적게 올리면서 같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한식을 먹는데 그러면 뭐 시금치만 따로 먹고 김치만 따로 먹고 고기만 따로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럼 샌드위치를 분해해서 먹어야 되냐, 샌드위치 열어가지고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셔서 제 몸에 먼저 굉장히 많은 생체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챙겨줘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스타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파스타는 사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으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면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스타 먹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단백질 드링크를 사서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파스타를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야 돼서 혼자 이렇게 순서 맞춰서 먹기가 눈치 보인다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삶은 계란을 한두 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채소를 브로콜리나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이 휴대하기 좋은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채소들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깻잎입니다. 깻잎은 흔히 이제 유튜브에 보면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도 풍부하고요, 강력한 항산화나 항염 효과가 있고 루테올린이나 비타민 K1 같은 성분, 그리고 알파리놀렌산 같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물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신호 체계를 개선하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깻잎만 잘 챙겨 드셔도 깻잎을 안 드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서도 매일 아침에 한식을 드시던 분이 그 식사에 깻잎에 싸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20대 중반에서 100대 초반까지 떨어진 회원분의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쌈을 드시더라도 당뇨이신 분들은 깻잎 쌈으로 해서 삼겹살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한 스푼의 홍보대사가 됐는데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안에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식사 전에 드셔도 좋고요, 아침 공복에 드셔도 좋고요, 식사에 둘러서 먹기도 좋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정말 언제 활용해도 혈당 관리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올리브유를 안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 올리브유부터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한 스푼으로 실제로 공복 혈당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된 케이스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저도 올리브유를 통해서 식후 혈당 조절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스푼은 사과 초모 식초인데요.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하죠. 이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우리 침이나 소장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 아밀레이즈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를 합니다. 아밀레이즈가 하는 역할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사과초모 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원리상으로는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고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체열해 보시거나 연속 혈당기로 혈당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뇨는 조용한 살인마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가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3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다뇨, 다갈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게 다음이고요. 평소보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다뇨. 그리고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고 싶고 혹은 식사를 더 하게 되는 게 다갈 혹은 다식 증상입니다. 평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콩팥을 통해서 원래는 포도당이 걸러져야 하는데요. 당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소변으로 당이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같이 수변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당뇨의 증상이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가져가면서 다뇨가 생기고요. 소변으로 많이 수분이 나가니까 물도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최근 따라서 소변이 더 많이 마렵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고 입이 좀 바삭바삭 마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당뇨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내장 지방과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살도 안 쪘는데 내가 왜 당뇨가 걸리지? 이렇게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도 의아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주로는 겉에 피하 지방에는 지방이 없지만 내장 지방, 간이나 췌장 이런 내장 장기에 이소성 지방이 있는 경우는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사실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삼겹살 같은 지방이 아니라 지방 세포입니다. 지방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고요. IL6나 TNF-알파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수용체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포도당 방출을 억제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핵심이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인데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 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게 당뇨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른 당뇨인 분들이 체구가 작은 만큼 근육이 굉장히 적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식후 혈당의 70에서 80%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근육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 먹더라도 근육에서 처리를 다 못하게 되니 췌장이 엄청 무리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원래 근육이랑 췌장이 같이 혈당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엄청 쥐어짜지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과로하게 되면 또 췌장이 탈진을 하고 그게 곧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안 쪄 보이는 분들도 내장 지방에서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고 근육이 부족해서 당 처리를 췌장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랐지만 당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서도 체중은 58kg, 키는 170 정도로 사실 체중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비교적 정상권이었습니다. 100 정도로 딱 경계선 정도의 정상권이었는데 나중에 연속 혈당기로 혈당을 측정해 보니 식후 혈당만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을 때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구조대 저희 시청자분들도 겉으로 보기에 내가 좀 마르고 아니면 체중이 정상 범위이더라도 당뇨가 있으실 수 있으니 한번 당화혈색소도 검사해 보시고 연속 혈당기로 식후 혈당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공복 혈당은 정지 화면을 보는 것이다.
공복혈당이라는 걸 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밤새도록 우리가 자는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우리가 갑자기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2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인들은 자는 동안 2시간마다 밥을 안 먹어줘도 계속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간에서 저장된 이 포도당 저장고인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을 계속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는 말은 밤새 분비되고 있는 이 포도당을 우리가 인슐린에 의해서 잘 조절을 했다라는 게 공복혈당인 거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체로는 이런 공복혈당 장애부터 생기기보다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식후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게 당뇨의 첫 번째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혈당을 잘 조절을 못했을 때 이제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우리 몸의 췌장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인데요.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췌장이 너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베타세포 피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사실 천천히 망가지는 병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급격하게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췌장 베타세포가 피로감을 누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탈진하면서 수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당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 현대인들 급격하게 당뇨가 악화되고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이후에는 급격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혈당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당 농도를 혈액 속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원래는 비례해서 딱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정도까지만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당이 들어오니까 우리 췌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필요한 양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필요량보다 더 많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사하기 전보다 오히려 혈당이 더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고, 이때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이 당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 과정에서 허기지고 그 과정에서 기력이 떨어지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우리 몸의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우리 몸 입장에선 당이 필요해 라고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진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식사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1시간 정도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올 때, 그때 딱 졸리고 짜증나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에게 딱 이 3가지는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을 앞당겨서 야식을 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12시간에서 단식을 시작해서 16시간까지 한번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서 최대한 당을 많이 써서 혈중에 있는 당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3가지만 챙겨주셔도 3개월 안에 실제로 공복혈당과 당활색소가 개선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영상 보고 이제 뭘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야식 끊기, 단식 시간 늘려보기, 그리고 근육 운동 꼭 하기, 특히 하체 운동,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열역학 개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사용하는 칼로리 인아웃 모델로 이 밸런스 차원에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는지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먹고 싶어지는 음식과 종류와 양까지도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FDA에서 발표한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줄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이제 가공식품이고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등시키면서 식욕을 증가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폭발시키는 이 호르몬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었을 때 렙틴 호르몬, 식욕 억제는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음식들이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다이어트를 연력학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기계처럼 딸깍딸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렙틴 호르몬, 인슐린, 그렐린, 다양한 염증 물질들, 인슐린 저항성, 다양한 관점의 기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몸의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 레틴 저항성을 높이는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을 끊거나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FDA에서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년 다이어터인데요.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번 정도는 해본 것 같습니다.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100kg 정도였고요. 지금은 86에서 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10번이나 했던 이유는 계속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장 실패율이 높았고요. 가장 요요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는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먹는 양을 초저칼로리로 줄여서 일시적으로 살은 빠졌지만 몸의 대사는 전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식사를 정상적으로 먹었을 뿐인데 금방 3에서 6개월이면 체중이 원래 범위로 90kg, 100kg까지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반복이 됐었고요. 제가 가장 장기간 동안 살을 건강하게 빼고 유지를 했을 때는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 설탕과 같이 혈당을 많이 높이 올리는 음식들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건강한 재료들을 늘렸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했을 때 제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을 뺀 이후의 몸무게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슐린입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되고요. 지방을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침에 첫 끼니로 뭘 먹는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침에 우리 공복 상태는 사실 평소의 상태와 많이 다릅니다. 밤사이에 글리코겐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혈당은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 있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약간의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상태가 될 건지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나 뭐 토스트, 아니면 뭐 콘프로스트, 아니 뭐 떡,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아침 처음부터 엄청난 혈당 상승을 만들면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오늘도 이 주인은 탄수화물을 때려 넣는구나, 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들어온 것들은 최대한 인슐린이 다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로 먹는 식사에서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뒤에 들어오는 뭐 지방도 다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몸 안에 이미 쌓여있는 지방은 잘 태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몸에 살을 찌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지방이 아니라 급격하게 들어오는 당,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비되는 급격한 인슐린이 살을 찌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FDA 식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전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 온갖 탄수화물류가 있었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이번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2025에서 2030년도 미국 FDA 그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제탄수화물 같은 거가 줄여져 있고요. 상단에 갈수록 지방의 양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효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지연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을 적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은 포만감 호르몬인 CCK나 PYY 같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지방을 같은 칼로리로 구성해서 먹어도 우리는 포만감을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식사에서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칼로리도 줄어드니까 칼로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첫 끼니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지방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선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넣는구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학습을 하고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더 잘 연소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먹는 거가 좋을 수 있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60대인데 병원에 가서 이번에 검사해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 아니면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들은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포화 지방만 하루에 열량의 10% 이상으로 초과하지 않게 잘 조절해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20대이면서 콜레스테롤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포화 지방을 더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만 드시지 않고 되도록이면 불포화 지방산으로 드셔주신다면 60대이시면서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지방을 먹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을 먹으면 지방보다 안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다이어트 할 때 혹은 식단을 구성할 때 이번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지만 단백질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 주시는 게 그냥 모든 식단에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아침에 공복에 드셔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심이나 저녁에 내가 단백질을 외식을 해서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충분히 챙길 수 없다면 아침에 건강한 포화나 불포화 지방 드시고 단백질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네. 우리가 먹을 걸 다 먹으면서 삼겹살을 10인분 먹으면서 아침에 또 버터를 먹으면 당연히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반박도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지방을 드시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은 양을 드시라고 안 해요. 버터는 15g 정도, 시작할 때는 5g 정말 작은 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속이 편해지시게 되면 15g에서 최대 20g 정도까지만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소주 반잔 아니면 숟가락을 가득 채우는 1테이블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을 드셨으면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점심까지 포만감이 더 잘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인즉슨 평소에 만약에 아침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점심 되기 전에 한 11시쯤에 굉장히 허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럼 점심에 또 엄청 당이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폭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드신 분들은 점심에 평균 칼로리의 20% 이상을 더 섭취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이유가 아침에 혈당이 급상승으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 그로 인한 허기짐으로 점심을 더 과식하게 되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지방을 아침에 드시고 그만큼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만큼 점심에는 과식을 또 하지 않게 되면서 하루 식단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잘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도하게 지방을 더 많이 때려 먹어도 다 살이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버터는 약 15g 정도, 올리브유는 소주 반잔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류 0g의 함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저당 제품들이 유행을 하고 저당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 과자들에 보면 당류 0g이 그 과자 이름보다 더 크게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전 항상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 과자를 먹어봤더니 정말 혈당이 180까지 금세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제가 그 과자 뒤에 영양 성분표를 봤더니 당류는 0g인데 탄수화물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냥 사실상 그냥 설탕을 먹는 것, 아니지, 사실상 그냥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당류 0g으로 되어 있지만 탄수화물, 순탄수의 총량을 봤을 때 탄수화물 양이 높다면 그거는 여전히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서 꼭 당류 0g 마크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영양성분표를 보셔서 탄수화물 양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양도 적고 당류도 제로인 요즘에 이런 대체당으로 만든 저당식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러한 대체당으로 만든 혹은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로 만든 이러한
대체 베이커리나 대체 빵들, 대체 음료는 혈당을 안 올리는 게 맞습니다. 혈당 관점으로는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고요. 다만 굉장히 많이 보고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단맛이 느껴졌는데 우리 몸 입장에선 당이 안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 뇌가 당을 더 갈구하게 만든다라는 부작용이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고가 되고요.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로 음료만 마시면 당이 더 땡기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뒤에 결국엔 밤에 입이 터져버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 입장에서 당을 계속 갈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간이 마비가 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당뇨 관리, 혈당 관리, 건강에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근단백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근육입니다. 네, 근육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더 적게 태우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칼로리를 적게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 건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불리한데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근손실 그리고 근합성 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을 잃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요요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은 간 입장에서 독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간이 하는 중요한 다른 대사 역할들을 다 제쳐두고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간에서 우리가 지방을 대사를 할 수 있는 베타산화 경로가 있는데요. 이게 미뤄지게 되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은 안 태우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독인 알코올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계속 많이 먹게 되고요. 또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면서 또 살이 찌게 되는 경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먹은 즉시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음날 아침도 공복 혈당이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눈속임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당뇨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술은 끊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의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내 질병 상태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공복 시간과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원활하게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저혈당이 생기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도 단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저혈당이 생기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가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고 평소에 운동도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만 단식 시간을 12시간에서부터 천천히 16시간까지 늘려보셨을 때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지방도 더 잘 연소가 돼서 살이 빠지는지 체중이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다이어트에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식은 대부분 이제 야식 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짜 배고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 안에 우리 위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뭔가 씹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탈수 상태일 때도 가짜 배고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치킨, 피자 이런 거가 생각나실 텐데요. 한번 그때 딱 참아보시고 삶은 계란을 2개 정도 드셔보세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포만감이 들게 하면서 바로 그 야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 같이 수분이 풍부하면서 씹히는 맛이 있는 음식, 아니면 견과류 같이 씹는 자극을 주는 음식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에 야식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특별히 더 높은 건 아닌데요. 당뇨가 더 쉽게 걸리는 몸의 컨디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구 자체가 서양인들 대비해서 더 작잖아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우리 췌장 사이즈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동양인 계열의 인종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요즘에는 식단이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고탄수화물에 고지방까지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식단은 그렇게 서구화가 됐는데 우리 몸은 그 정도로 발전하지 당연히 못했습니다. 진화하지 못했고요. 똑같은 췌장 사이즈로 서구화된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의 식단을 똑같이 먹으니 췌장이 훨씬 더 무리하고 혹사당하면서 당뇨가 걸리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밥 먹고 나서 식후에 졸림이 줄어들었다. 이 증상이 개선이 된다면 나는 지금은 현재 비록 체중이 정체 상태일지라도 살이 빠지고 있다. 인슐린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식후에 졸림 증상이 있다는 건 급격한 혈당 상승과 급격한 혈당 하락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어서 식후 졸림 증상이 개선이 된다는 말은 평소에 우리 몸이 지방 대사가 더 원활하게 바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체중계가 잠시 정체이더라도 이런 증상이 개선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배달앱 삭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버튼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착하잖아요. 배달앱 삭제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하셨다면 알람을 한번 켜보시고 15분 정도만 산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게 아니고요. 그냥 살살살살 밥 먹고 나서 15분만 걸으셔도 혈당 조절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서 인슐린 분비 줄이고 몸이 더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냥 집안 청소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식후에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올해 다이어트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